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가 82만 원이에요. 딸아이가 건넨 고지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국민연금 67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봐야 99만 원인데 병원비만 82만 원이라니.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니, 생존조차 어렵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진실. 아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어디 사시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혼자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의 작은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가 근처에 살면서 가끔 들러줍니다. 평범한 노인이죠. 그런데 이 평범함 속에 지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애들 둘 키우느라 악착같이 모았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잘 받으면 노후는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67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현실이 보이더군요.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잘못 입금된 거 아닌가요? 상담원이 말했죠. 아니요, 정확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월 67만 원.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 연금도 있었으니까요. 둘이 합쳐서 120만 원 정도 됐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병원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 가스수도 합쳐서 7만 원. 여기까지만 벌써 60만 원입니다. 식비는요? 병원비는요? 약값은요? 기초연금 3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그래봐야 99만 원입니다. 한 달을 99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급 95만 원. 이제 저는 한 달에 194만 원으로 삽니다. 딱 생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인공관절 수술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넘게 든답니다. 저한테 5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통제도 잘 안 듣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75세? 80세? 아니면 내일 당장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제가 몰랐던 진실을 여러분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노후는 괜찮겠지.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일부만 보장한다는 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요.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걸. 약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걸, 효도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걸, 저는 이 모든 걸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후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연금의 진실, 의료비의 진실, 자녀의 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돈의 진실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싶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5년 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되겠어? 그런데 되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니 제발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치료보다 돈 생각부터 났어요. 얼마나 들까?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달 병원비가 나왔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합계 320만 원.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실손보험도 있었지만 다 커버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들어간 병원비가 총 1,8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암 환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옆집 박씨 아저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한 달 병원비가 평균 80만 원씩 나온대요. 투석은 평생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이요. 아래층 김할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래요. 정부 지원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저는 지금 고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약값만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하면 추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 의료비가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갑니다. 이게 건강한 편일 때예요. 어디 다치거나 아프면 금액이 확 뛰죠. 작년 겨울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을 때 깁스하고 물리치료 받는데 8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달은 연금에서 병원비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아프다는 게 무섭다기보다 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안 좋아도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 먹고 버텨요. 병원 가면 검사하자고 할 테고 검사하면 또 돈 나가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픈데 병원도 못 가는 게 정상입니까? 며칠 전에 경비실 동료가 쓰러졌어요. 75세 된 분이신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근경색이었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스텐트 시술 받고 입원했던 비용이 600만 원 넘게 나왔답니다. 그 양반은 자식들한테 돈 빌려서 겨우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퇴원하고 복귀해서 제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비참하대이. 맞아요. 70 넘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딸아이가 가끔 용돈을 쥐어줘요. 엄마, 이거 쓰세요. 10만 원, 20만 원씩. 저는 받기가 너무 싫어요.
그 돈이 딸 월급에서 나온 거잖아요. 딸도 자기 살기 바쁜데, 애들 키우고 학원비 내고 집값 걱정하는데, 그런데 딸이 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산 건가? 왜 애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래서 전 더 악착같이 일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아요. 경비 일이라도 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제 친구 중에 혼자 사는 분이 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작년에 뇌졸중이 왔어요. 반신마비가 왔는데 요양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버티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산 건가요? 병원비의 진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는데 의료비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으로 배운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 젊을 때는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병원비 한 번 크게 나가면 몇 년 저축이 날아갑니다. 둘째, 실손보험 꼭 유지하세요. 젊을 때 든 실손보험, 보험료 부담된다고 해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들려고 해도 나이 들면 가입도 안 되고 보험료도 엄청 비쌉니다. 셋째, 건강보험 혜택 제대로 알아보세요.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 찾아보세요. 넷째, 응급 상황 대비해서 여유 자금 꼭 남겨두세요. 저는 남편 병원비 쓰면서 저축을 다 썼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병원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병원비는 연금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연금이 적으면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아프면 무조건 돈을 써야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딸아이가 울먹이며 한 말입니다. 제가 무릎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애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거지? 딸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애들 키우고 월세 살고 남편 월급 250만 원으로 겨우겨우 버티는데 거기다 시어머니 용돈도 보내야 하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애한테 손 벌리지 말자. 우리 세대는 달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부모님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그때는 그게 효도였고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들이랑 이야기했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손을 벌려요. 요즘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제 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전세 살아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고 애 키우는데 돈은 엄청 들고
한 달에 학원비만 60만 원씩 나간대요. 어린이집비, 기저귀값, 분유값,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님 용돈까지 드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다니는데 월급이 400만 원. 많아 보이죠? 근데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집 대출 이자 12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애 학원비 80만 원. 여기까지만 벌써 350만 원이에요. 남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자기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비상금도 모아야 하는데 부모님 용돈까지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는 너 살아라. 엄마는 알아서 할게. 처음에 아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우리 때는 부모 한 명 모시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양가 부모 합치면 네 분이에요. 네 분을 젊은 부부 둘이 모신다? 불가능해요. 게다가 요즘 노인들은 오래 사세요. 제 나이 73세인데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저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경비실에 같이 일하는 78세 된 김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 아들이 3명인데 다들 용돈 안 드린대요. 큰아들은 사업 망했고 둘째 아들은 실직했고 막내딸은 이혼했대요.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자식 많으면 뭐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자식들 본인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제 딸이 지난번에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노후가 걱정이에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저축도 별로 없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내 딸도 나중에 나처럼 되는 거 아냐? 지금 30대, 40대들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나쁠 겁니다. 비정규직 많아서 연금도 제대로 안 들고 집값은 너무 비싸서 노후 자금 모을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자식들 노후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쉽지 않아요. 73세에 경비 일하는 게 쉽겠어요? 무릎 아픈데 하루 8시간 서 있는 게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근데 해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 제발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저축하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너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알아서 할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는 게 요즘 시대의 효도예요. 물론 자식들이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저도 딸이 가끔 용돈 쥐어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서로 더 미안해지고 관계만 나빠져요. 제 친구 중에 자식한테 용돈 받으려고 매달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엔 아들이 보냈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아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거의 연락이 끊겼답니다. 그 친구가 말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자식을 잃었어.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말합니다. 가끔 얼굴 보러 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실제로 그게 더 행복해요. 딸이 부담 없이 오니까 서로 편하고 돈 이야기 안 하니까 관계도 좋고
자녀와의 관계, 이게 정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하되 정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쉽지 않지만 이게 요즘 시대의 부모 자식 관계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가 실수하면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슬픔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바로 돈 관리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돈을 관리했거든요. 저는 생활비만 받아서 썼어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보험증권은 또 어디 있는지. 다행히 딸이 와서 같이 집을 뒤졌어요. 서랍, 옷장, 책상, 여기저기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7개였어요. 7개의 통장이 각각 다른 은행에. 비밀번호는 다 달랐고요. 은행 가서 남편 사망 신고하고 통장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통장 7개 합쳐서 2,300만 원, 보험해지 환급금 8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아, 이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구나. 그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3,100만 원으로 저는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까요? 10년? 20년? 간단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치면 5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100만 원씩 쓰면 2년 반이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 통장을 3개로 정리했어요. 1번 통장 생활비 통장,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한 달 쓸 돈만 여기 넣어둡니다. 2번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수리비, 긴급 상황용,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돈, 1,000만 원 넣어뒀어요. 3번 통장 연금 받는 통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들어오는 곳, 여기서 생활비 통장으로 매달 옮깁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모자란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일,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가계부야. 근데 써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택시를 자주 탔어요. 무릎 아프니까 버스 타기 힘들잖아요. 한 번에 10,000원씩, 한 달이면 20만 원이 택시비로 나갔습니다. 20만 원이요. 이걸 알고 나서 저는 택시를 끊었어요. 대신 무릎 아파도 버스 타거나 아니면 천천히 걸어요. 그렇게 한 달에 20만 원을 아꼈습니다. 또 뭐가 보였냐면 마트에서 충동 구매가 많았어요. 이거 싸네 하면서 사는데 집에 와보면 필요 없는 것들, 과일, 반찬, 이것저것. 한 달에 30만 원씩 버렸더라고요.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는 마트 갈 때 메모지 들고 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적어가고 그것만 사요. 충동 구매 안 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을 더 아꼈어요. 세 번째로 한 일, 구독료 정리했습니다. 요즘 다들 구독하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것저것. 저도 모르게 가입한 게 많았어요. 다 끊었습니다. TV 보는 것도 공중파로만 보고 핸드폰 요금제도 제일 싼 걸로 바꿨어요. 그렇게 한 달에 5만 원을 더 아꼈습니다. 택시비 20만 원, 충동 구매 30만 원, 구독료 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55만 원이에요. 55만 원이면 저한테는 거의 한 달치 생활비예요. 그 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건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것. 하루에 3천 원씩 아끼면 한 달에 9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저는 이제 커피도 안 사 먹어요. 집에서 타 먹어요. 한 잔에 5천 원 하는 거 하루 한 잔씩 마시면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빵도 안 사요. 마트에서 식빵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어요. 훨씬 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줄이니까 한 달 생활비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140만 원씩 썼어요. 지금은 90만 원으로 삽니다. 50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 50만 원을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0만 원을 모았어요. 73세에 경비 일하면서 600만 원 모은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건 통장을 정리하고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통장 정리하세요. 몇 개씩 쓰지 말고 용도별로 23개만 쓰세요. 가계부 쓰세요. 한 달만 써보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일 겁니다. 지출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습관적으로 쓰는 돈을 끊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최소 3,05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30만 원이면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게 노후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여전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실수를 보시고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직접 겪은 실수들입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제 노후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실수, 집을 팔아서 자식 결혼 자금을 댄 것. 제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딸이 결혼할 때였어요. 신랑 집에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떡해. 결혼 못하겠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의논했죠. 우리 집 팔아서 돈 보태줄까? 우리는 작은 빌라를 갖고 있었어요.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빚 갚고 나니 8천만 원 남았어요. 그중 5천만 원을 딸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딸이 행복하면 됐지. 근데 아니었어요. 월세 45만 원이 매달 나가니까 연금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집이 없으니까 마음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다음 집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딸한테 그 돈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그 집에 살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식 결혼 자금 때문에 자기 집 팔면 안 됩니다. 노후에 집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 실수, 보험을 너무 일찍 해지한 것. 남편이 암 진단받기 1년 전에 우리는 실손보험을 해지했어요. 보험료가 부담됐거든요. 한 달에 둘이 합쳐서 15만 원씩 나갔어요. 남편이 말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보험이 필요해. 이제 그냥 건강보험으로만 살자. 그래서 해지했어요. 1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데
1년 뒤에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보험이 있었으면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을 텐데 우리는 전부 현금으로 냈어요. 1,800만 원을 말이죠. 그때 실손보험이 있었으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돌려받았을 거예요. 15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보험료 부담되더라도 끝까지 유지하세요.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세 번째 실수 친구 보증을 선 것. 이건 정말 말도 못할 실수예요. 남편 친구가 식당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보증만 서달라고. 절대 문제 안 생겨. 나만 믿어. 남편이 친구를 믿었죠. 2천만 원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 망하고 잠적했습니다. 우리한테 2천만 원 빚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갚았어요. 2년 동안 조금씩 갚아나갔죠. 그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지옥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든.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안 됩니다.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평생 모은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투자한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 들려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권유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요. 이 상품 어떠세요? 안전하고 이자도 높아요. 원금 보장 ELS 뭐 그런 거였어요. 직원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믿었죠. 1,000만 원을 넣었어요. 3년 뒤에 만기가 됐는데 원금이 7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3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은행 직원한테 항의했더니 그 직원은 이미 그만뒀고 새로운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약서에 다 설명돼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바보였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했으니까. 여러분, 은행 직원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특히 고수익 상품은 다 위험합니다. 노후 자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건강을 너무 방치한 것. 젊었을 때 저는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나는 괜찮아. 아픈 데 없어. 그러다가 60대 후반에 당뇨 진단 받았어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10년만 일찍 발견했어도 관리가 쉬웠을 텐데요. 지금 저는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해요. 눈도 나빠졌고 신장도 안 좋아요. 한 달 약값만 12만 원이에요. 건강검진 한 번에 10만 원도 안 드는데 그거 아까워서 안 받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비가 적게 들어요. 늦게 발견하면 돈도 더 들고 고생도 더 해요. 이 5가지 실수,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집 팔아서 자식 준 것, 보험 해지한 것, 보증 선 것,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투자한 것, 건강 방치한 것. 이 5가지만 안 했어도 제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테고, 병원비 걱정도 덜 했을 거고, 경비일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실수를 교훈 삼으세요. 노후 준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행복하네. 이상하죠? 73세의 경비 일하는데 무릎은 아프고 돈은 빠듯한데. 근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남편 잃고, 돈 잃고, 집 잃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가을쯤부터요. 제가 뭘 바꿨냐면요.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가진 걸 세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어요. 무릎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딸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지만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해요. 손주들 얼굴도 봐요. 일이 있어요. 경비 일이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70대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집이 있어요. 월세지만 비 피할 곳이 있어요. 겨울에 춥지 않게 잘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비참하지는 않구나. 이 깨달음이 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불평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경비실 옆 건물 경비 아저씨. 그분은 78세인데 자식 셋이 다 연락을 끊었대요. 그래도 매일 웃으면서 일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8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제일 밝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행복은 돈이 아니구나.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당연히 편해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 행복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예전에는 큰 목표만 생각했어요. 집을 다시 사야 해. 저축을 몇 천만 원 해야 해. 근데 그런 목표는 너무 멀어요. 도달할 수 없으니까 매일 좌절하게 돼요. 지금은 작은 목표를 세워요. 이번 달에 10만 원만 아껴보자.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하자. 이번 주에 딸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 이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취감이 생겨요. 둘째,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건데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써요. 처음엔 뭘 쓸지 몰랐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억지로라도 쓰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파서 감사하다. 오늘 아파트 주민분이 웃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걸 한 달 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안 좋은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좋은 것도 보여요. 셋째,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생각만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 자주 가요. 거기 가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 운동도 해요. 가끔 소풍도 가고요. 그분들이 제 친구가 됐어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사람들 만나세요. 얘기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저는 73세예요. 근데 73세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배울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배웠어요. 유튜브 보는 법도 배웠고요. 여전히 일할 수 있어요. 경비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정 안 되면 재활용품 줍는 것도 일이에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손주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내일이 있어요. 물론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돈은 여전히 빠듯하고,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나 꽤 잘 버텼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주무릅니다. 5분 정도 주무르고 천천히 일어나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간단히 준비합니다. 6시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무릎이 아프지만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어요.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루를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6시 오후 2시 일하기. 경비실에 앉아서 CCTV를 봅니다. 택배가 오면 받아주고 주민들 인사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돼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일하면서 저는 가계부를 씁니다. 어제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도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일기 쓸 때 쓰려고요. 점심시간. 도시락을 싸왔어요. 밥, 김치, 계란말이, 나물 조금. 외식하면 8,000원이지만 도시락은 2,000원도 안 들어요. 하루 6,000원 아끼면 한 달이면 18만 원이에요. 오후 2시 4시 쉬기와 운동. 퇴근하고 집에 오면 2시 반쯤 돼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발을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눕습니다. 무릎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3시쯤 되면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해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시니어 스트레칭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10분만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요. 천천히 무릎에 물이 안 가게. 걸으면서 재활용품도 주어요. 박스, 캔, 페트병. 한 달에 모으면 23만 원 정도 돼요. 작은 돈이지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후 4시 6시 저녁 준비와 집안일.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해요. 저는 요리를 간단하게 해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 김치, 계란, 두부 같은 거요.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위주로 사요. 채소도 저녁 시간대에 싸게 파는 거 사고요. 한 끼에 3,000원 정도 들어요. 외식하면 8,000원인데
집에서 해먹으면 3,000원. 하루 세 끼면 15,000원 차이예요. 한 달이면 45만 원 차이가 나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TV 조금 봐요. 뉴스 보고 드라마 한 편 정도. 저녁 6시 9시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복지관에 가요. 노래교실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화요일, 목요일은 집에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요. 요즘은 큰 글씨 책들이 많아서 읽기 편해요. 토요일은 딸이 가끔 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일요일은 그냥 쉬어요. 천천히 일어나고 느긋하게 보내고 저녁 9시 10시 정리하는 시간. 잠들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어요. 첫째, 가계부 정리. 오늘 쓴 돈 다시 확인하고 합계 내요. 예산 안에서 썼는지 체크해요. 둘째, 감사일기 쓰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 오늘 무릎이 어제보다 나아서 감사. 오늘 딸한테서 문자 왔어서 감사. 이런 식으로요. 셋째, 내일 할 일 메모. 마트 가서 계란 사기. 병원 예약 전화하기. 복지관 가기.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도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 10시 잠들기.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딸과 손주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이게 제 하루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이 평범한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정하세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요리하세요. 외식 줄이고 집에서 해 먹으세요. 가계부 쓰세요. 어디에 돈 쓰는지 확인하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하루에 3가지만이라도요. 사람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세요. 이렇게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1년 전에는 매일 우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뭐가 있을까? 누굴 만날까? 뭘 배울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루틴이 저를 살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당장 오늘부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루를 규칙적으로 사는 것. 그게 노후를 견디는 힘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계셨어요. 경비 아저씨, 이거 점심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서 많이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그날 저는 그 김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든데 그래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예요. 연금 받아도 부족하고, 병원비 걱정되고, 자식한테 짐 되기 싫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드린 건 아니에요. 마법 같은 방법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겪은 것, 실수한 것, 배운 것, 지금 실천하는 것,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노후의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돈이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가짐, 하루를 사는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요. 저는 지금 돈은 여전히 없어요.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1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50대시든, 60대시든, 70대시든, 심지어 80대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통장 정리하세요. 가계부 쓰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걸으세요. 감사일기 써보세요. 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뭐든 좋아요.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나 이제 가계부 쓰려고 해. 나 운동 시작하려고 해. 같이 할 사람 찾으세요. 복지관 가면 많아요. 교회나 성당 가면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쉬워요. 제가 지금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그분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요. 오늘 기분 어때? 무릎은 좀 나아졌어? 자식한테서 연락 왔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요. 이게 저를 살게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자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40대, 50대인 자식들. 그 사람들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겪은 실수를 그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했던 실수들, 너는 하지 마라. 집 함부로 팔지 말고, 보험 해지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건강검진 꼭 받고, 그리고 연금만 믿지 말라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손주들한테도요. 우리 세대가 겪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교훈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지쳐도, 절망스러워도 포기만은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저도 5년 전만 해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남편 잃고, 돈 없고, 미래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살고 싶어요. 내일이 기대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걸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서로 응원해요. 오늘도 잘 살아냈어요. 내일도 잘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73세 경비 할머니가, 무릎 아픈 할머니가, 그래도 매일 웃으며 살아가는 할머니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가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갑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